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안녕하세요 언니들. 2주차에서 만났는데 또 만나게 되었네요. 그새 날씨가 다시 따뜻해졌는데요. 드디어 기다리던 가을이 찾아온건가 싶어서 누나는 두근거립니다. 언니들은 가을 여행이나 계획한 일 있으실까요? 쌀쌀한 날씨가 다시 되기 전에 언니들의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들 여러 이야기를 찾았으니까요. 오늘도 같이 즐겨주실 거죠? 그럼 2024년 10월 3주차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언니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여기서 지금 기어들의 About Time. L 양장점 사용하는 언니란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두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한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츠파 활동 힘을 보태워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차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하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수정해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용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9월에 레츠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츠파에 보여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 즐겁고 알찬 L양장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가 선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10월 3주차의 첫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아메 설탕님이십니다. 요즘 무료한 일상 계속되고 있어서 고민이에요. 딱히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백수 생활에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고민과 불만만 있을 뿐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 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아, 내가 진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아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너무 안일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닐까 싶어요. 사실 하고 싶은 게 뭔지 느그맣게 알아가고 있어서 진작에 이런 고민을 했어야 되나 싶기도 해요. 그래도 저 잘 해내겠죠? 라고 사연 보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아무래도 날이 춥다 보니까 약간 무료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더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더울 때는 또 더워서 스트레스를 받고, 날이 좋을 때는 날이 좋아서 스트레스 받고, 날이 안 좋을 때는 또 날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 받고, 뭔가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본인이 아닌 그냥 저냥 살아가고 있는 본인의 모습에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지만 그 또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집에 있다면 청소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뭐 청결하게 산다거나 아니면 뭐 빨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점차 넓히는 게 그런 스트레스에서 좀 더 벗어나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 그럼 종현의 하루의 끝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은
소도시의 사랑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첫 오프나 데이트 때 입을 옷이 걱정이에요. 저는 상체가 큰 체형이라 상의를 달라붙게 입는데요. 첫 만남에 달라붙는 옷을 입는다면 너무 이미지가 안 좋을까 싶어서요. 근데 또 펑퍼짐한 옷을 입자니 엉덩이나 가슴 때문에 너무 뚱뚱해 보이거든요. 예뻐 보이고 싶지만 또 이미지는 챙기고 싶고 옷장에서 몇 시간 동안 고민하는 저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첫 오프나 첫 데이트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을 할 때 아무래도 옷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의 체형을 커버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누군가한테 있어서는 뭔가 나의 이미지를 좀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긴 하겠으나 그래도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상태에서 본인을 알린다기보다는 오히려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뽐내고 그리고 뭐 대화를 하면서 그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좋은 옷을 입고 대화를 했을 때 그 이미지를 깎아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그게 뭐 주류에 어울리는 옷이 아니더라도 자기에게 맞는 어떠한 뭐 모습이나 이런 걸 만든 상태에서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이미지를 업시키는 게 나중에 길게 보면 좀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첫 인상을 다 중요시 여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거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언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신청곡 최유리의 숲 듣고 다음 코너 돌아올게요.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시파의 L 양념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z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신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서요. 레즈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신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념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즈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즈파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 기다릴게요. 언니의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추는 곳 띵동. 2024년 10월 3주차의 첫 번째 띵동은 레즈파 행사 혼자 해도 괜찮아 행사 소식입니다. 심심한 주말 놀고 싶은 언니를 주목하세요. 2024년 레즈파의 L 양념점 청취자분들을 만나기 위한 프로젝트. 연말에 혼자 보내기 심심한 언니들 있나요? 나홀로 키워라 외로우신가요? 같이 놀 친구가 없어도 고민하지 말고 오세요. 혼자 해도 신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레즈파 행사가 찾아옵니다.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 혼자여도 괜찮아 행사에서는요. 다양한 다감료와 함께 게임부터 보이는 라디오 드라마까지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플인 언니도, 솔로인 언니도, MBTI E인 언니도, I인 언니도 모두 재밌게 놀면서 친구가 되어보아요. 혼자 왔다가 둘이 되어 갈지도 망설이지 말고 찾아와주세요. 참가비는 청소년 15,000원, 비청소년 2만원으로 마포구에 있는 파티룸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레즈파 SNS를 확인해주세요. 다음 두 번째 띵동은 건보공단 동성사실혼 피부양자 자격 허용 소식입니다. 건보공단은 7월 동성사실혼 부부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라는 대법 판결 이후 동성 부부의 자격 신청을 지속적으로 반려해본 바 있습니다. 동성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허용한 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들 부부의 등록을 반려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부터 등록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소송을 진행한 오승재 씨는 4일 오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사실혼 관계 남편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달 20일 공단 울산동부지사에 피부양자 신청을 접수했지만 당시 공단은 이를 민원으로 처리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성 사실혼 피부양자 등록에 소요되는 법정 시한은 3일입니다. 오 씨에게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던 공단은 민원 접수 형식을 통한 뒤 13일이 지난 뒤 피부양자 등록을 완료한 것인데요.
다만 오 씨가 서류를 접수한 9월 20일이 자격 취득일이 됐습니다. 오 씨는 이성 사실혼 배우자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동일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오 씨가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사실혼 관계를 보증하는 인후보증서, 당사자 2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사실혼 관계 공증서 등 4건인데요. 사실혼 관계를 공증하는 서류는 작년 말부터 이성 사실혼 부부에게도 적용된 기준입니다. 성소수자 윤모 씨 역시 이날 공단으로부터 자격 취득이 완료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 씨 부부는 지난 23일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청한 이후 반려 통보를 받았으나 이날 공단은 자격 취득이 완료되었다는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판결 승소 당사자 부부에게만 자격을 부여한 채 다른 부부들의 접수에는 미적이던 공단이 뉴스 보도 이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단이 동성 배우자에게 차별적인 기준이나 잣대를 들이미지 않고 동등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호리 모두의 결혼 활동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동성 배우자들도 지위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개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만드는 힘이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은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권리를 되찾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동성 배우자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신고한 경험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이든 이성이든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유권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플 때 마땅히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함께 누리는 사회가 지속되길 바라며 그럼 10월 3주차 띵동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3주차의 키워드의 어바웃 타임의 루나입니다. 10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네요. 갑자기 훅 따뜻해진 날씨로 가을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언니들도 있고 저녁에 간단히 산책하면서 즐기는 언니도 있는데요. 어느 날이든 무료한 일이 있을 때에는 살짝 도파민을 선물해주는 레주파와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함께 즐겨보실래요?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키어 라디오 L 양전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루나, 샤모가 함께하는 3주차 방송 키어들의 어바웃타임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전점. 키어 인생 고달프다. 어디 내외 한번 기댈 곳 없나? 안 그래도 험한 세상, 키어로 살기엔 더더욱 힘든 세상. 어디 하소연할 곳 없을 때 저희를 찾아주세요. 키어로 잘 살아남기 위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지금 도와드릴게요. 인생 상담소. 언니들의 기대감이 가득한 인생 상담소가 시작되었습니다. 후! 오늘도 키어로 살기 힘든 세상, 키어로 잘 살아남기 위한 상담 코너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 사연 듣고 와볼게요. 대화하다가 침묵이 흐를 때 잘 이겨내는 법 없을까요?
저는 주로 그 침묵을 즐기면서 주위를 구경하거나 가만히 있는 편인데 사람들은 그 정적을 못 이겨내는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같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뭐라도 해야 하나 싶어서 아무 말이나 하고 오는데요. 그런 날은 집에 가면서 기가 쏙 빠져서 하루 종일 누워있게 돼요. 뭔가 상대도 편안한 분위기에 대화하고 싶은데 어려운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듣는 사람도 있고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두 타입이 모두 섞이면 좋겠지만 간혹 같은 타입들이 만나면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오늘도 할 말이 많겠네요. 네, 오늘은 저 그리고 앞에 계신 누가 계십니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3주차 엔지니어 샤마입니다. 네, 샤머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샤머님과 저 둘이 할 예정인데요. 일단 오늘의 사연은 얘기를 듣는 사람과 얘기를 하는 사람 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샤머님은 듣는 타입인가요? 말하는 타입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듣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사연자분처럼 솔직히 그냥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 편인데 그렇게 저처럼 가만히 있는 분이랑 만나면 약간 아무 말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까 그 말 하지 말걸 싶을 때가 있습니다. 듣는 타입이시군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듣는 타입이긴 하지만 그래도 샤머님에 비해서는 말하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 사연과 마찬가지로 말하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그 조용한 분위기를 못 참아하시는 분들이 앞에 계신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광대짓을 하다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광대짓이 가끔은 잘 먹힐 때도 있지만 가끔씩은 그러한 저의 광대 같은 모습이 약간 저 자신에게 약간 현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말이나 행동이 되면서 약간 제 나름대로 제가 너무 부끄러워진 순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집에 오면서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한 거는 뭐냐면 약간 그날의 주제를 몇 개를 갖고 가요.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두세 가지 정도 주제를 가져가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상대방이 그 침묵을 괴로워한다면 그냥 같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게 낫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침묵을 약간 박살내기 위해서 내가 이상한 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같이 그 침묵을 어색해하면서 뭐라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여러 가지로 그런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예 얘기를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과 반대되는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주워들은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다 보면 약간 여기가 어디지? 난 지금 뭘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반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도 주제를 준비해 가신다니까 노력형입니다. 네, 노력은 해야 되니까요. 왜냐면 사람을 만나면 각자의 귀한 시간, 귀한 노력을 해서 찾아오는 건데 그런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뭔가 같이 온 사람들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무슨 얘기라도 하고 아니면 그냥 같이 먹고 있는 뭐 음식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번 주 주말에 뭐 하셨어요? 뭐 지난주 주말에 뭐 하셨나요? 뭐 이런 식의 그냥 간단한 안부? 인사를 하는 게 그래도 나름 대화가 좀 진전이 되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냥 가만히 정색하면서 앉아있으면 그 자리가 더 어색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준비를 해서 가는 게 그래도 내가 이 사람과 만나면서 그래도 나름 어색했지만 그 사람이 좀 노력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상정하는 그 자리가 뭔가요? 그러니까 저도 오프면은 주제를 준비해 가야 한다. 이건 동의하거든요. 근데 뭐 그냥 일반적인 친구라든지 그냥 지인 정도면은 보통은 그냥 같이 원래 하는 얘기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까지 막 뭘 준비해야 한다? 이런 부담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오프든 아니면 친구를 만나는 자리든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과 있는 자리에서는 내가 듣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듣는 타입은 반대로 내가 말하지 않는 타입이다 보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그냥 상대방들, 그러니까 나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의 배려로 내가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그게 계속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도 가능한 대화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듣는 게 훨 낫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네, 사람 바이 사람도 확실히 커요. 왜냐면 자기만 말하고 싶고 남들은 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타입도 있긴 있거든요. 그쵸. 그런 타입도 있긴 한데 그런 타입을 만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긴 하는데 그런 타입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약간 과학적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나와 똑같이 듣는 타입들을 많이 만날 텐데 같이 침묵을 지킨 것보다는 그래도 뭐 어제 만난 거 아닌 이상은 뭐 일주일 정도는 얘기할 게 있잖아요. 뭐 사소한 거라도 뭐 오면서 뭘 봤다라든가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좀 주제를 던지는 게 듣는 사람들도 해야 되는 태도라고 보고 반대로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너무 내 얘기만 안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나와 이 사람이 만났을 때 어쨌든 대화를 하려고 만났는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다 보면, 집에 갈 때 듣는 사람들은, 나를 약간 수다의 약간 상자로 생각을 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나는 내 얘기 못하고 오고, 그냥 그 친구의 아니면 그 애인의 얘기만 온통 듣다가 오는 거니까 약간 말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마디를 하고 싶어도 한 8마디 정도 하는 게 좀 배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애초에 약간 목적성이 없는 만남을 잘 안 해가지고. 근데 목적성이 없는 만남을 했을 때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 오프 같은 거라고 하면은 주제를 준비는 해가고 그냥 친구랑 만난다고 해도 근데 저 약간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제가 있어요. 어떤 주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나가지고 공부 얘기 많이 하는 친구는 당연히 공부 얘기 서로 하고 만나면은 이제 저희 전 직장 사람들을 좀 만나고 있거든요, 자주. 그럼 그들을 이제 일하는 얘기 그리고 뭐 상사 뒷담화 아니면 세상 뭐 이런 범죄가 있어서 정말 세상이 말세다 이런 얘기하는 모임 있고 그냥 만나서 좋아하는 덕질 얘기하는 모임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주제가 있는 모임이 많아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제시되지 않는 모임을 잘 안 해서 저도 솔직히 스몰 토크가 제일 약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한 게 그 목적성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그룹에 성격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도 마찬가지인 게 그 그룹에 성격이 있는 가운데서는 당연히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고 그게 아닌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내가 그 성격이 있는 그룹 내에서는 듣는 타입이더라도 약간 좀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목적성이 없는 곳이더라도. 근데 내가 이곳에서는 듣는 타입이고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딴 데 가서도 똑같이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 목적성이 없다고 한들 만난 이유가 있으니까 듣는 타입이더라도 좀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 또 어떤 그룹에서 말을 많이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까지 말을 많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말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사연처럼 그 침묵을 못 이겨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느 타입이든 간에 그 침묵을 좀 즐기는 게 대화의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침묵이 지속된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못할 건 없는 것 같고 적당한 쉼이 그래도 대화 내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그런 침묵이 있더라도 너무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인 거고 듣는 타입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퓨즈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약간 저의 어드바이스인 것 같아요.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면 너무 정론이고 저는 약간 이런 상황 자체가 약간 상상이 안 돼요.
그냥 저도 스몰 토크, 그러니까 직장에서 스몰 토크 같은 거 잘 못하는 편이기는 한데, 근데 뭐 그냥 밥 먹을 때 뭐 날씨가 어떻더라, 뭐 요즘 드라마가 뭐가 유행을 하더라, 뭐 예능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하고, 가끔 이제 솔직히 그런 직장은 조금 높으신 분들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이런 게 있다더라 하시면 보셨어요 팀장님 약간 이러면서 몇 마디 해주고 밥 나오면 밥 먹고 금방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거 잘 안 보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흔히 얘기하는 그 주류의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뭐 드라마라던가 그런 거 제가 보지 않아도 제가 했던 방식은 뭐냐면, 그런 OTT나 이런 거 보면서 줄거리를 파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영상 틀어주는 사이트 같은 데 가가지고 약간 간추려서 말하는 거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냥 그날그날의 드라마 축약본을 좀 보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약간 하나의 팁이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은 그 전체의 내용을 기억하지 않고 드문드문 그 하이라이트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하이라이트만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하면 나름 대화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회사를 갔을 때는 그냥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라는 마음에서 그냥 가만히 듣기만 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썩 좋은 결과로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약간 클립으로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서 이 부분이 재밌었군, 이 부분이 좀 괜찮았군 이렇게 갖고 가고 그걸 좀 연구를 해서 그 다음날 같이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다 보면 이 사람이 그래도 나름 나름 대화에 좀 참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서 좀 더 인간관계가 좀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관심이 없는 부분이더라도 이게 회사나 아니면 어떤 그룹에서 좀 주류로 하고 있는 얘기라면 그걸 나름 정리해서 갖고 가는 것도 뭔가 대화의 스킬이나 인간관계에 좀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조언으로 드립니다. 내가 관심이 없더라도 그런 걸 챙겨가는 게 나름 괜찮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걸 내가 꼭 보지 않더라도 저는 뭐 이런 거 좀 괜찮았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 이런 장면도 있다로 얘기를 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 장면도 있었냐.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도 나중에 한번 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넘기면서 하는 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인간관계들이 내가 어떠한 일을 잘해서 뭐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겠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떠한 일이나 활동으로서 그 사람 평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가도 많이 보기 때문에, 솔직히 저의 성격상 그렇게 막 드라마도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드라마도 잘 보지도 않고 예능도 잘 보지는 않는데 이게 뭔가 사이트 같은데 좀 간추려져 있는 게 많이 있고, 솔직히 어떠한 장면에 사람들이 다 환호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블로그나 뭐 여러 가지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칼럼 같은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좀 나의 얘기를 챙겨가는 것도 결국에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에 대한 좋은 반응으로 다가오니까 굳이란 생각을 해도 그 굳이를 해야 되는 게 약간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대화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챙겨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요즘에 좀 주류로 많이 하고 있는 메이저인 거에 대한 뭐 영상이라든가 최근의 이슈라든가 그런 거 좀 챙겨가면서 자기의 얘기를 갖고 가는 게 그래도 한 1, 2분이라도 좀 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좀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언니는 얘기를 하신 게 뭔가 그런 정적을 못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정적을 못 이겨내는 사람들의 그 태도 때문에 자기도 같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오신다고 했는데요. 그것 또한 엄청난 에너지이기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집에 오면서 나 왜 그런 얘기 했지? 라고 좀 후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메이저인 거에 대한 얘기를 좀 갖고 계시면서 그걸 나중에 푸는 게 그래도 나중에 돌아오면서 후회는 덜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너무 자기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네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오늘 방송에 나왔던 팁을 접목시켜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듣고 다음 코너 돌아올게요.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헐? 진짜? 누군데? 너만 알아야 돼. 누구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그래서 누군데? 우리 반에 나랑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만 보면 설렌대. 어? 어떻게 했길래? 그야 내가 키워니까 까르르.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 키워니까 괜찮아. 네, 두 번째 시간 키워니까 괜찮아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니 이야기가 들어왔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날은 추워지는데 제 마음에 봄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좋아하게 된 분이 있어서 매일매일 새롭거든요. 헤헤. 그분이랑은 커뮤니티에서 고민 상담하다 만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주위 사람들과의 일 같은 걸로 고민이 많아서 익명방에 글을 썼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중에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따끔하게 얘기해주고 또 소소한 감동을 받아서 그분한테 친해지자고 따로 연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났는데 웬걸.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니까 진짜 행동이나 생각이 어른 그 자체인 거예요. 와, 이 여자 센스도 넘치고 어리다 못해 약간 허당미도 있어서 귀엽기까지. 회사도 가까워서 저녁 종종 같이 먹자 연락이 오면 일도 빨리 끝내고 나가는 저 완전 빠진 거 맞죠? 문제는 이분도 저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천천히 많이 알아가자 해서 일단 썸 관계가 됐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게 너무 멋지고 귀엽고 다 아는 이분이랑 제가 나이 차가 나서 고민이에요. 다들 그 나이대에는 또래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근데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나이 차가 중요한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는 사연인데요. 오늘의 주제를 깨달은 언니들이 있을까요? 바로 찰컹찰컹 은팔찌 나이 차에 대해서입니다. 네, 오늘은 나이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연자 언니가 연상인지 연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나이 차가 어느 정도가 나길래 고민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 차는 그 주민번호 뒷자리가 다르지만 않다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2와 4가 된다면 좀 고민이 날 것 같긴 한데 같은 2라면 굳이 이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일단 샤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대 초반만 아니라면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살, 더 22살까지만 아니라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나이 차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현재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게 나이가 많더라도 회사가 아닌 학교에 있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적더라도 회사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같은 대학생이라고 해도 대학교 신입생과 졸업반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데요? 신입생은 아무래도 이제 뭐 당장 미래 이런 거보다도 보통은 즐기고 싶은 친구들이고 본인이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어도 마음으로는 아직은 어른이 아닌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졸업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신입생 친구들보다 3-4살 더 먹었다고 하더라도 뭐 본인의 마음은 어릴 수 있죠. 그래도 보통은 이제 취업을 생각하고 아직 앞날이 불안하다 보면 사실 상당히 처해 있는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럴 때 참 3-4살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어리다. 생각이 어리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똑같이 3-4살 차이여도 같은 직장인 입장에서의 3-4살 차이는 그러니까 20살과 24살, 24살과 28살의 차이, 그 4살 차이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받고 같은 24살이더라도 이 사람이 학교에 있는지 아니면 뭐
뭐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바로 취직을 해가지고 지금 뭐 4, 5년 차가 됐는지 그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나이가 뭐 30이 넘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회사를 다니지 않고 계속 학교나 뭔가 다른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학생의 신분으로서 30살까지 돼가지고 그때 이후에 만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사회생활을 한지 안 한지에 대한 건 좀 많이 차이가 크거든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학교라는 테두리 바깥에서 다른 인간관계를 쌓아가면서 얻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 사람이 대학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꽤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뭐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해도 서로가 겪어왔던 경험치가 비슷하다면 그리고 경험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통점이 많다면 그건 나이 차에 상관없이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큰 나이 차더라도 대화가 통하고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약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그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도 나이 차이가 뭐 10살 차이 나시는 분도 있고 뭐 16살 차이 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맨 처음에 그 나이 차를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걸 들었을 때는 무슨 얘기가 통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쪽이 너무 많은 경험을 갖고 있거나 다른 한쪽이 예상보다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하면서 그 간극이 좀 좁혀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나이 차이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만나면서 서로가 얘기가 통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좀 잘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호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 차이가 우린 많이 나니까 조심스러워 라는 생각에 너무 많이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최근에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긴 해요. 주변에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 분들 있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이게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20대 때 생각을 하는 것과 막상 30대 때 돼가지고 만나는 게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30대가 됐을 때 20대를 만나시는 거와 그리고 40대를 만난 것도 좀 다른 거고 그래서 본인이 현재 어떠한 시점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이 차이가 나는 분과 어떠한 대화를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고려를 해보면 나이 차이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가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에 좀 더 초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나이 차이에 대한 얘기는 이쯤에서 하게 되고요. 나이 차이를 얘기하다 보면 생각이 나는 게 레즈비언들은 특히 게이분들도 그러실 수 있긴 하겠으나 왜 모두가 연상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왜 레즈비언들은 언니를 찾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샤머님은 연상이 좋으세요? 연하가 좋으세요? 아니면 동갑이 좋으세요? 전 공평한 게 좋아서 동갑이 좋습니다. 왜요? 왜? 그 확실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냥 동등한 게 좋아요. 근데 동갑이 동등한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동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얘기를 듣는 게 친구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많이 싸운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뭔가 다른 장점이 있는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동갑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저도 사실 동갑 만난 적 없습니다. 근데도 동갑을 선호하신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뭔가 평등한 게 좋아서 동갑이 좋아요라는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 연하도 만나봤고 연상도 만나봤는데 연하를 만날 때는 어리니까 진짜 생각도 어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막 뭘 많이 사줘야 되는 것도 고민이 많긴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학생인데 어쨌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사야 되고 이런 게 사실은 부담이 되죠. 학생이니까. 그랬었고 그리고 나한테 뭔가 내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더 잘해야겠지라는 그런 암묵적 기대? 이런 것도 솔직히 부담스러웠고요. 내가 연상으로서? 네. 그러면 반대로는요?
연하가 됐을 때는? 근데 이게 막상 영상을 만나보니까 나보다 아는 게 많고 뭐 그런 거는 좋은데 또 자기 아는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답답해요. 약간 연상의 단점이자 장점일 수 있는데 다양한 경험을 하고 뭔가 생각이 더 많다 보니까 그게 어떠한 부분에서는 좋은 조언을 줄 수 있는 약간 조력자가 되지만 어떠한 부분에서는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되면서 약간 파트너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약간 컨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조심스럽긴 하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도 장점이고 단점이기도 한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상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늘 고민이거든요.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연상을 좋아하는 걸까?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연상을 만났을 때 뭐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얘기를 했지만 연상 같지 않은 연상을 만났다고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사귀었던 사람들 이외에도 다양한 연상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그냥 이렇게 철없는 연상을 만날 바에는 차라리 연하를 만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물론 연상들 중에서는 이 사람 좀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인생을 동반했을 때 내가 뭔가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셨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은 뭐 샤머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각자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이라는 게 너무 명확해지는 게 나이가 들면서 더 많아지는 거고 그게 어느 시점부터는 약간 융통성이 없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연상에 대한 환상을 좀 깬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그 나이차 아까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오히려 좀 더 연하인 친구들 중에서 나랑 비슷한 생각 갖고 있고 나보다 좀 더 깊은 고민과 많은 경험을 했던 친구도 있기 때문에 나이를 떠나서도 이게 1년을 지내면서도 그 1년 동안에 뭘 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떠한 다양한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좀 다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연상에 대한 취향을 없앴고 연하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유하게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는 연하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20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연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흔히 얘기하는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연하를 만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 못했던 게 제가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뭐 9 몇 년생, 뭐 8 몇 년생 이 사람들도 다 나이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내가 그 나이대를 보면, 그러니까 그 연생들을 보면 내가 생각했던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걸 요즘 좀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좀 고민이 됐던 거는 내가 좀 젊었을 때인 것 같고 내가 나이를 들면서는 그 나이 차이에 대한 생각을 좀 안 하게 된 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여전히 연상에 대한 취향은 여전히 없고. 네, 그러면은 그게 나이 차가 아니고 루나님의 연인이 되기 위한 나이의 절대값이라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근데 저는 제 연인에 대한 나이의 절대값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21살 만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21살 만나자고 만날 수는 있죠. 못 만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절대수라는 거는 적어도 나와 같이 술은 마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성인이긴 해야 한다? 네, 비청소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비청소년이길 바라는 거고 저는 청소년과 만나면서 그 위계질서에 의한 많은 사건, 사고를 당하고 싶지 않고 제가 내고 싶지도 않고요. 어쨌든 간에 각자가 술 정도는 마실 수 있는 그 나이대가 됐으면 좋겠다가 저의 바람입니다. 아직은 그 정도까지 커버 가능하다 생각해요. 루나님이 청소년 만나시면은 은빨티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썩 좋은 어른이 아니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만나면 그 연하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웃자는 얘기로 내가 언니를 만나면 땡큐지. 약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연하들이 하는 그 개그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뭐가 땡큐인지 잘 모르겠고. 하지만 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땡큐일 수도 있긴 하겠죠. 뭐 내가 나보다 젊은 친구 만나가지고 뭐 젊은 피를 뭐 제가 수혈받는 거는 아니겠지만 뭐 그들로 인해서 제가 뭔가 얻는 게 있겠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와중에 너무 어린 분들을 만나면 저는 괜찮겠지만 그들이 앞으로 이 퀴어 삶을 살면서 과연 바라볼 수 있는 어른이 내가 첫 번째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저는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소위 어린 게 땡큐다? 이거는 그냥 에이지즘에 기반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는 그냥 교복을 입고 할 수 있는 연애,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연애, 그리고 사회초년생 때 할 수 있는 연애 다 경험이 다른데 굳이 20대 초반에 30대 언니를 만나서 그 사람의 회사 패턴에 맞춰서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경험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대학생 때는 대학생끼리 대학생의 연애를 하고 졸업해서 또 사회인의 연애를 하고 그런 게 그냥 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죠. 진짜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그 흔한 얘기 중에 지금의 나이대에 있는 친구들과 만나서 연애를 해라.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연애를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말을 동의를 하는 게 그 샤바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복을 입고 그 10대 때 할 수 있는 연애가 따로 있는 거고 20대 초반에 할 수 있는 연애가 있는 거고 20대 중반 때 할 수 있는 연애가 있는 거고 20대 후반이 돼서 할 수 있는 연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그 연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라나게 된다면 그게 어느 순간에는 약간의 후회로 남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자기 나이대 또래의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굳이 나이 차 나시는 분들을 만나고 싶다면 적어도 저는 20대 후반까지는 그냥 지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모님은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저도 교복 연애 해보고 싶었습니다. 못했습니까? 네. 그래서 의외네요.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수능 공부가 그냥 제 인생의 전부였고요. 그래서 성인 돼서 교복 입고 땡땡랜드에 놀러 갔습니다. 그 졸업을 하고 나서 가셨다는 거죠? 네. 그것도 제 교복 아니고 돈 주고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교복 입고 그러니까 교복 입고 데이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게 좀 기이하거든요. 왜 어른이 돼서,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흔히 얘기하는 성인이 돼서 왜 다시 회귀를 하는지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 교복 입고 데이트 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이게 다 학생 때 입시 공부하라고 몰아붙이는 이 대한민국이 빚어낸 그런 현실이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교복을 입어도 나는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당연하죠. 전 진짜 기이한 게 교복 입고 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교복을 입고 흡연실에서 흡연하고 있는 걸 보면 저게 뭘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교복 빌려 입으시고 소위 그 명품 브랜드 백 매신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요새 그 학생들 분들 중에서 그 특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기이함은 슬슬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백팩 아니고 그 숄더백을 매는 거는 학생들이 잘 하진 않긴 하죠.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래서 늘 궁금했어요. 그 교복을 입고 데이트를 하는 건 무슨 마음일까 했는데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신기했어요. 그걸 하는 거에 대한 약간 즐거움이 무엇일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약간의 청춘인 걸까? 약간 이런 의문? 네, 뭐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됐으니까 땡땡랜드 근처에 교복 대여점이 많은 거고요. 그쵸. SNS에서 이제 연인이나 친구들이랑 가는 그런 거 많기도 하고 그냥 유행이니까 생각 없이 따라하는 사람도 많죠. 저도 뭐 솔직히 말은 이게 다 입시 위주의 대한민국의 폐해다 이랬지만 뭐 제가 그렇게 대단한 생각을 하고 빌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느 순간에 문화란 것도 인지하고 있는데 그쵸, 뭐 한 번쯤 할 수 있는 약간의 코스프레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코스프레죠. 학생 아닌데 교복 입으면, 성인이 입으면은 졸업하고 코스프레입니다. 그쵸. 어쨌든 그렇습니다. 약간 회귀하고 싶은 사람들의 코스프레를 보면서 저게 비슷하게 어쨌든 지금 나이 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사연으로 먼저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여기서는 사연자 언니가 어쨌든 직장인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만나고 싶으신 분이 뭐 직장인인지 뭐 기타에 대한 건 모르겠는데 회사 다니면서 사회생활 하실 정도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내 또래와 만나자 이런 그게 없으시면 뭐 나이 차이는 연애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죠. 그쵸, 개인의 자유죠. 그게 법적인 허용이 되는 내에서는 저는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 저는 연상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하가 만약에 상대방 분이라면 좀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나이 차이가 나서 고민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한 것처럼 적당히 나와 비슷하게 뭐 회사에 출근한다거나 이런 식의 사이클이 잘 맞는 사람이라면 저는 나이에 상관없이 만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든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연애를 하는 건 나지 상대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연하로서는 어떨까요? 자모님. 저는 이분이 일단 나이가 얼마 차이 나는지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본인은. 아, 그쵸. 그런데 남들이 그러는데 고민을 해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또 자기 맘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참 들어도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은 몰라요. 어떤 걸요? 남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 나이 차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분 지금 사실 쌍방이잖아요. 아, 그쵸. 썸이라고 본인들이 정의를 하셨으니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다 하시고 아니 뭐 불법도 아니고 뭐 상대방이 뭐 연하든 연상이든 미성년자도 아니고 뭐 상관이 있나요 사실은. 만나보시고 아닌 것 같으면 정리하셔도 되고 뭐 지금 이 사람 만나서 꼭 결혼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고 그러시면 된다. 아, 저는 갑자기 연애하면서 갑자기 생각났던 게 나이차 커플이 지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이에 의한 위계질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내가 연애를 할 건지 결혼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 같긴 한 게 나이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20대, 30대, 뭐 30대, 40대 정도로 나뉜다면 아니 뭐 20대와 40대까지 간다면 현재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이 관계가 어디까지 진전이 될 것인지 어디까지 생각하는 건지에 대한 진지한 얘기는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그 위계질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이 차이에 의한 위계질서가 꽤 커요. 그리고 흔히 거기에서 그 가스라이팅이란 걸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왜냐면 주로 연상들이 연하한테 많이 하는 게 그 나이에 의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은 걸 경험했겠지,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겠지라는 무의식에 의한 그 생각이 있으면서 연상이 얘기한 게 맞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흔히 그 가스라이팅에 많이 당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연하분들께서도 연상 언니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십니다. 언니가 나이가 많아서 몰라라든가 언니가 우리 나이가 아니라서 몰라. 언니는 너무 콘데야.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많이 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기질서에 의한 나이에 의한 약간의 그런 서로를 깎아내리는 게 없도록 배려를 하고 이 사람의 나이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약간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언니의 이 나이대는 이럴 수 있겠군. 언니의 체력은 이럴 수 있겠군. 언니는 그렇게 살아왔었군. 하지만 나의 얘기에 대해 좀 더 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대화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을수록. 왜냐면 나이와 세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느껴지는 사람이면 굳이 만나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나이 차 나는 연애는 그냥 숫자뿐인 나이 빼고 우리는 얘기가 잘 통하고 그래서 평소에는 그런 가치관 같은 것 뭐 언니가 꼰대네, 네가 어려서 모르네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의견이 잘 일치하는데 가끔 너 소녀시대 초등학교 때 나왔다고? 나 고등학교 때 나왔는데? 이런 거 할 때나 나이 차이를 실감하는 네. 그런 사람이랑 사귀어야지. 사실 너가 어려서 몰라. 언니는 나이가 많아서 나 이제 어린애들 걸 뭘 알아? 이런 사람이랑 굳이 나이 차이 나는 연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저가 그 나이 차 있는 분하고 사귀었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너 혹시 은하철도 999 봤었니?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봤어. 그거 TV 명작에서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니? 약간 자기 무슨 상암에 있는 무슨 애니메이션 센터에서 봤대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나 그거 그 TV에서 나오는 걸로 라이브 봤었다고 그랬더니 언니 혹시 전쟁을 겪었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아니다라고 하고서 웃고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개그 요소로 사용을 하는 나이 차이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솔직히 나이 차가 나는 연애를 하게 되면 재밌는 얘기가 꽤 많아요. 특히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샤머님도 얘기했지만 뭐 소녀시대 언제 나왔어? 이랬을 때 나 그거 초등학교 때 나왔어. 이랬을 때 나 그거 술 마시면서 봤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라든가 나 초등학교 때는 이러이러 만화 봤어. 너 뭐 봤어? 이랬는데 나 이러이러 만화 봤어. 근데 전혀 모르고 그런 만화가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을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문화 차이에 대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는 것도 약간 나이 차 있는 커플들의 재미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모님 말 맞다나 그런 위계질서가 만들어지고 약간 서로를 배려하지 못한 나이 차가 있는 사람과는 연애를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위계질서뿐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하다가 슬쩍 넘어갔던 건데 뭐가 있었죠, 샤머님? 우리의 관계가 어디까지 갈 건가? 뭐 결혼. 결혼인지 연애인지. 물론 많은 사람들은 결혼까지 얘기를 합니다. 결혼까지 생각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결혼하니까 생각난 거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20대 중반과 30대 중반이 사귄다고 치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30대 언니 입장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너는 나 사귀다 헤어지면 30이지만 난 40이야. 이제 너랑 헤어지면 나 결혼 못해. 약간 이런 나의 동년배는 떠났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요. 그 연하분하고 사귀신 연상 언니들께서 고민을 하시는 게 내가 지금 이 사람과 헤어지면 약간 내가 40이고 50이고 60이고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못 만나게 되겠다라는 그 공포심 때문에 지속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지속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었는데 이거는 연상뿐만이 아니고 그 퀴어들이나 비퀴어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넘어가면 아무도 못 만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그 나이가 되도록 이 사람과의 연을 잇고 있는 그 사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나이대에 헤어져도 그 나이대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면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내가 이 나이가 되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퀴어들은 30대 후반에도 헤어진 사람 진짜 많고요. 40대 헤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뭐 50대 때 헤어져가지고 다시 사귀시는 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약간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너무 지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을 때 내가 매력이 반감된다고 생각하시는 그 공포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나이는 잘 먹으면 그만큼 그 사람의 매력이 증진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결론은 그거죠. 함께해서 불행하느니 혼자가 낫다. 그쵸.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솔로여도 괜찮아요. 오히려 솔로이기 때문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솔로의 가장 장점은 그거죠. 누구를 만나도 욕을 안 먹는 거죠.
내가 이 사람과 썸을 타든 저 사람과 썸을 타든 이 사람과 연락하고 저 사람과 연락을 하든 솔로의 가장 큰 장점은 욕을 먹지 않습니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 만날 수 있는 게 솔로의 매력이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논리 전개죠? 아니 갑자기 생각났어요. 나이 차 많이 나시는 분들 얘기 들어다 보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사람과 헤어지면 난 나이가 이제 못 만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 연하분들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연상분들 진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도 있어요. 그 나이가 많이 차이 나시는 분들 중에 연상의 분들 약간 너무 안일하게 안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내가 당연시 이 사람과 결혼하겠지라는, 물론 그게 어느 부분에서는 믿음이겠지만 그 믿음을 너무 신봉하다 보면 그 믿음에 배신을 당했을 때 너무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안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약간 배드 워드를 하고 갑니다. 저는. 네. 어쨌든 사연자 언니는 마음이 가는 대로 행복하시고요. 네,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너무 나이차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결에 우리의 감정이 같을 순 없지만 듣고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갈게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이야?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데? 얘기해봐. 나 가족한테 커밍아웃 해야 될까? 나라면 그래도 해보지 않을까 싶어. 우리 가족이 이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걱정이야.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보자. 언니의 고민 3주차가 선택해드릴게요. 고민되는 지금 순간 할까 말까. 네, 세 번째 코너 할까 말까 시간이 왔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사연자 언니들은 여기로 와주세요. 3주차가 정해주는 할까 말까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찾아왔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레주파 언니들 안녕하세요. 제가 취준생이라서 바라보기만 했었던 인권 활동이나 모임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추천하시는 모임이나 활동 있을까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나 이건 필수다 싶은 거 있을까요? 라는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은 처음부터 모임에 훅 들어갈 수 없으니 조심스럽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샤머님? 혹시 예. 띵동에서 나왔던 레주파의 공개 방송? 맞습니다. 저희 11월 23일에 진행하는 레주파 행사 혼자도 괜찮아가 있습니다. 일단 11월 23일 토요일에 2시부터 시작되니까요. 관심 있는 언니들은 꼭 레주파 카페와 SNS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레주파 행사가 매년마다 진행하고 있고 그 행사가 가장 재밌고 가장 안전하게 퀴어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작년에 떡볶이 파티 참여했었고요. 네. 그때는 그냥 일개 손님이었는데 한번 갔다가 이제 신입에 지원을 하고 올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청취자였을 때 처음으로 나갔던 퀴어 모임이 레주파 이 녹음 부스였어요. 그래서 꽤 두근거리면서 왔거든요. 왜냐면 제가 만났던 퀴어란 존재들은 인터넷에만 있었지 실제로 만났던 게, 그리고 뭔가 대화를 하지 않고 무작정 만났던 퀴어들이 이 레주파 녹음 부스에서 만났던 언니들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게 꽤 신선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였냐면 솔로 파티였어요. 그때는 제가 애인이 없기도 했었고 해서 이래저래 찾아보다가 솔로 파티에 나갔었는데 정말 다양한 군상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샤머님이 아까 종종 얘기했던 그 목적성이 있는 모임이 가장 베스트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모임이 좋을까라고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 레주파 행사 꼭 찾아왔으면 좋겠고, 두 번째가 퀴어 문화축제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거는 모임이라기보다는 좀 행사에 가깝긴 한데
오히려 SNS를 먼저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 퀴어들을 만나고 그 퀴어들과 대화를 하면서 같이 이것만 같이 나갈래? 이거 한번 퀴퍼 같이 갈래?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나마 약간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은 약간 단기 모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좋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퀴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퀴어라는 거 빼고는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처음이라면 약간 환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 나는 내가 레즈비언이니까 레즈비언 친구들이랑 다 말이 잘 통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라고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것도 유념해야죠. 네,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했던 목적성이 있는 모임. 그래서 어떤 모임을 추천하냐고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그냥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노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퀴어 커뮤니티에서 뭐 요즘 유행 중인 뜨개질, 뜨개질, 밴드, 뭐 독서 이런 식으로 좀 취미로 묶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오래 가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권 활동도 물어보셨으니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독서에서도 뭐 인권에 관련된 책을 같이 읽는다던가 페미니스트 관련 책, 뭐 퀴어 운동, 역사 이런 거 함께 찾아보는 책. 퀴어 문학을 보시는 분도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뭐 영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함께 인권과 엮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그냥 레주파를 추천하는 이유는 약간 다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쵸. 문화도 함께 할 수 있고 약간 인권 활동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목소리를 내서 그 내 생각을 약간 전달할 수 있는 방송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저 이런 라디오 부스를 또 아무나 들어와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방송이 나가야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또 1년을 굴러 이렇게 가야 하는 이게 모임이라는 게 참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한두 번 만나고 와야 되기도 되게 쉽거든요. 근데 우리는 와야 될 수 없다. 아, 그쵸. 레즈파의 가장 큰 장점이다 단점은 절대로 빼먹을 수 없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인권 감수성이 높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상처받을 일이 좀 덜한 것 같고 서로 조심한 것도 많이 있긴 하죠. 그리고 언니가 취준생이라서 바라보기만 했던이라고 언급을 하셨으니까 만약 아직 취준생이시라면 이제 대학교를 다니셨다면 안에 있는 퀴어 동아리라던가 그런 것도 가볍게 좋지 않나. 졸업하기 전에 즐겨봅시다. 저는 퀴어 그 활동을 하는 모임을 졸업하고 나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학생 때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가끔씩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졸업생을 받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뭐 늦게나마 그래도 내가 좀 안전하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하신다면 대학교 퀴어 모임을 들어가신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다양한 모임들은 SNS를 통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SNS를 먼저 만드시고 네. 왜냐면 커뮤니티도 물론 있기는 해요. 사이트도 있긴 한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는 방식이 좀 어려워요. 이게 추천을 받는다거나 뭐 코드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면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SNS를 먼저 만드시고 거기서 이제 퀴어 뭐 인권 모임이라든가 퀴어 활동하시는 분들을 먼저 팔로우를 하고 팔로우할 때는 추천한 사람들을 팔로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약간 암암리에 좀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자기랑 맞는 사람들을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아까도 이제 침묵이 어렵다는 얘기가 앞에 있었잖아요. 아, 침묵이 어렵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 이분이 처음 이제 퀴어들끼리 만나는 자리에 나갔는데 퀴어들의 공통 화제를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이게 퀴어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이 유행 중인데 모르거나 이런 프로그램 예능이 유행 중인데 못 알아듣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SNS 같은 거로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리하고
그 퀴어 어플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거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약간 공부하는 느낌으로 한번 쓱 보시면 모르는 얘기나 용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딱 그 SNS에서 친구로 되는 사람들이 뭐라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약간의 팁일 수도 있지만 유명한 퀴어 계정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약간 익명 게시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추천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나마 안전한 게 술이 들어가지 않는 모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운동 모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독서 모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책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인권을 배우는 것도 또 아니에요. 진짜 관심 있는 소설책을 보시는 분도 있고 시집을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취미가 맞는 분들하고 모임을 하게 되면 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아까 사모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퀴어라는 공통점 외에는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퀴어만으로 모임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관심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을 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뜨개질 모임도 얘기를 했지만 제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연예인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모인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장르 영화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모임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운동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아무래도 요즘 풋살이랑 농구가 퀴어들 사이에서 핫한 것 같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아, 풋살은 진짜 핫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퀴어가 안 붙은 그냥 여성 풋살 모임인데 가서 4만 추가된다. 많죠. 많아요. 근데 거기에 단점이 하나 있으면 특정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게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는 그게 특혜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약간의 자매들을 구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일단 언니께서 연애의 목적이 아니시라면 저는 운동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그럼요. 길러놓은 체력은 평생의 자산이다. 그쵸. 일단은 운동 모임에 나가서 체력도 기르고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장점이다 단점이지만 사람이 많은 데 가면 갈수록 다양한 인간의 군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짧고 굵게 건강하게 끝낼 수 있는 거는 운동 모임인 것 같고. 네, 저는 운동을 안 하는 이유가 저는 승부가 나는 게 싫어요. 근데 저도 승부나는 게 싫어서 운동 모임에 안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굳이 했었던 운동 모임이 뭐냐면 클라이밍인 것 같아요. 클라이밍은 나 혼자 깰 수 있는 거라서 그거 갔었고 달리기도 나갔던 것 같기는 해요. 러닝 모임? 근데 그 러닝 모임도 같이 달린다기보다는 내가 달리는 그 수치 같은 거 기록을 약간 공유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달에 한 번 정도 뭔가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으면 같이 한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다양한 인간들을 만나고 싶어서 퀴어 모임을 나갔지만 너무 한 번에 많은 모임을 하다 보니까 약간 반대급부로 인간에 대한 약간의 인간 싫어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너무 갑자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최근에 저는 밴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퀴어들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가 단체를 나갈 때 뭔가 관심 있는 취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좀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는 게 좋은 게 인권 모임이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런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약간 단체에 좀 더 치중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너무 정기적으로 하는 건 좀 어렵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좀 비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모임 주로 운동이 많이 그런 것 같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 같은 걸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모임을 나가는 게 좋은 것 같고, 혹시 나는 좀 더 뭔가 단체에 속한 소속감을 갖고 싶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저희 레주파라던가 아니면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좀 나가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수자 부모 모임이 있어요. 그거는 매 달마다 하고 있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도 나가면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어쨌거나 언니가 단체나 모임 같은 거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취향이나 뭔가 취미가 있는 모임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일단 모든 활동은 SNS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SNS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내가 정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비정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성격을 찾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정기적으로 글 쓰는 모임을 했다가 너무 바빠지면서 못하게 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임이든 간에 내가 쭉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상태고요. 일단 퀴어 모임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친구나 뭔가 같이 퀴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뭐 퀴어 모임을 작게라도 뭐 4명, 3명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뭐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서로 바깥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퀴어에 대한 얘기는 바깥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상태에서 약간 소소하게 모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도 한 대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갑자기 어느 날 용기가 솟아서 저희 학교 퀴어 게시판에 같이 차 한잔하고 뭐 그럴 사람을 모았었어요. 근데 저한테 신청해주신 분이 6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슬금슬금 갑자기 못 가겠어요 해가지고 결국 저까지 3명이 만난 일이 있었거든요. 인원이 절반이 된 거예요. 6명에서 3명으로? 네. 근데 이게 또 생각보다 퀴어판에서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그게 있죠. 코리안 타임처럼 퀴어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약속을 정했는데 갑자기 뭐 그 전날에 뭐 그만둔다거나 뭐 마음대로 나간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모임을 하기 전에 첫 번째부터 그 모습에 약간 그런 인간들 때문에 거기서 좀 질리시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뛰어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은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어차피 이게 언니가 평소에 이제 이런 모임을 안 했을 뿐이지 이제 퀴어로서 본인을 드러내는데 두려움이 없으신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퀴어라고 내가 표명하는 자리에 얼굴을 내밀고 나가는 게 또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두려운 일이기는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용기가 조금 솟아서 저 나갈게요라고 하다가도 또 당일이 다가오면 못 나가겠고 뭐 저는 그 행동은 뭐 바람직하진 않지만 또 이해를 못할 것까지도 아닌 그런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또 르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은 넘어야 되는 벽이다. 넘어야 되는 벽이긴 해요. 그걸 넘어야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퀴어뿐만이 아니고 비퀴어들조차도 만날 때 약간 강제성이 없는 모임이다 보니까 각자의 사정으로 많이 떨어져 나가긴 해요. 근데 그거를 딛고 모임을 만들어야지 그 모임이 좀 더 내실이 생기고 그 내실이 생긴 거가 좀 발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거니까요. 너무 처음부터 힘 많이 안 빼셨으면 좋겠고 좋은 모임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SNS 하시게 된다면 꼭 레주파 SNS를 팔로우를 해서 저희와 같이 일단은 11월 23일에 같이 노는 걸 먼저 목표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할까 말까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희는 그러면 11월 할까 말까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그럼 클로징에서 만나요. 안녕.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오늘의 3주차 어떠셨나요?
다양한 언니들의 고민을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곧 있으면 언니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찾아올 테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 마구마구 부탁드릴게요. 물론 레주파 SNS 통해서도요. 많은 사연 보내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11월 찾아올게요.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